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에는요.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수석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또 우리 송 의원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쓰린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아주 명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업 같은 말씀들을 제가 있으시죠? 하나하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온 지 한 열 몇 번 되는데 이제야 이제 기억하시는 그런 모양이네요. 정프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오시는 열 몇 번 분들마다. 나오셨어요? 열 몇 번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이제부터 진짜 들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네. 자,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전에 나왔을 때는 이제 오전에 나와서 쭉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내년 1분기 중 정도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정 구간 내에서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 급하게 뭐 어떤 승부를 보실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예를 들면 내년 한 연말 정도 그 정도를 타겟을 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네. 지금 주가보다는 그때 내년 연말 정도 주가가 최소 50% 정도 더 높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내리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때와 지금 사이에 그 제 그 생각의 변화는 없어요. 그대로인데 다만 그 반도체 업황은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가장 부정적으로 업황을 말씀드려온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업황은 더 나빠요. 아, 예, 그래요? 그런 모습이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예,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는 2분기 정도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반도체 가격도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상상 이상으로요?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그건 뭐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뭐 어떤 주식이나 주가라는 거는 EPS나 BPS 같은 그런 주당 가치에다가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네.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런 말씀 이제 드렸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네. 얼마 전에 이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그 정도도 좀 세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불안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를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가 하락이 최근에 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실적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진다는 얘기는 네.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니까 주당 가치 이제 반도체는 주로 이제 BPS인데 BPS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BPS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네. EPS보다는 떨어진 정도 좀 덜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파월의 언급, 그 다음에 주당 가치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과 실적의 예상을 상회하는 하락.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반도체 주가랑 가장 그 연관성이 높은 업황 지표 하나를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네, 근데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6월 달 오르기 시작해서 7월 달도 올랐습니다. IT 수요 증감률에서 6월달, 7월달에 올랐다고요? 올랐어요. 예, 그때 제가 와서 6월 달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완전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다고.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 초에 이유 없이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그 중국에서 7월달 IT 수요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또 올랐어요. 연속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인들로 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월의 발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실적 전망치 하향에 따른 그런 그 BPS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게 항상 있어요.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뭐 다른 반도체는 이제 시장이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잖아요.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저 마이크론 뭐 이렇게 세 회사가 거의 독과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막 전년 대비 50%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전년 대비 뭐 5% 10% 이렇게 뭐 줄든지 아니면 뭐 또 좀 늘어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 세 회사가 그 정도면 충분히 가격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좀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에서 좀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그 유지를 난 왜 안 할까 싶은데 우리 송 의원님. 전에 그 얘기 제가 회장님.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억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 이제 그 업황이 한참 좋을 때는요. 네. 반도체 고객들이 막 와서 삼성한테 가서도 100 필요한데 120달러 그러고 아. 하이닉스한테 가도 100 필요한데 110달러 그러고 마이크론한테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들이 저렇게 물량을 많이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거 다 팔다가 아 이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올라갈 거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투자를 늘려서 네.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죠. 그렇게 요구하니까 음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늘고 네. 이제 생산이 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다가 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 고객들의 재고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갑자기 와서는 야 우리가 100 가져간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지금 수요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한 7, 80 달라고 확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올해 6월 달부터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6월 아니 근데 그게 자 그래서 끝까지 드세요. 네.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기억이 회사들은 이런 단순한 논리를 왜 모르냐. 네. 당연히 알 텐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좀 적게. 적당히 투자하고 하면 되지 않냐. 네.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게 뭔 얘기냐면 자 만약에 향후에 업황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 B, C 세 회사 중에 A라는 회사가 네. 먼저 나서서 투자를 엄청 줄이고 네.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을 줄입니다. 네. 딱 그러면은 B하고 C라는 회사는 A 회사가 희생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여서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려서 업황이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수혜를 두 B하고 회사가 C가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A 회사가 그거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같이 망하면 낫지 차라리. 나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렇죠. 배 아픈 거 만약에 못 참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투자 여력의 차이로 그렇게 벌어지고 하겠죠. 경쟁력의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서로 그냥 아 모르겠다고 너 증설 나 증설 나도 증설 이렇게 그냥 되는 상대방이 증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그렇게 하고 내 시장 점유율이 빠질 게 뻔하다 그러면 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반도체 회사들 지금 그 고객들 중에서 그나마 반도체를 좀 사가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빅테크밖에 없어요 지금.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들. 네.
그러한 회사들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덜 팔고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 어느 회사가 뭐 미국의 빅테크 업체 뭐 한두 개 잡아가지고 물량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그 경쟁사들은 나중에 더 싼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고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경쟁사가 한 회사가 그렇게 나서면 다른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유가랑 정말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분야별로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뭐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반도체가 쓰일 게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반도체가 없어서 보일 수 있고 이랬던 게 정말 불과 한 2년, 3년 전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지금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모바일, 서버, 노트북, 뭐 그러니까 PC, 노트북 자동차, 이렇게 뭐 이제 전장용. 한 3개 정도가 제일 큰 분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료를 그러면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지금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네, 아직 자료 안 뜹니다. 나오군요. 아, 네.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22년 그 부문별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해서 각각의 세트 판매 증가율과 그 안에 들어가는 D램 탑재량 증가율 둘을 곱해서 나오는 수요 증가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제가 7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D램 수요 증가를 11.3%로 봤어요. 그리고 하반기 전망할 때는 14.0%로 봤었고요. 그게 네. 이제 5월 달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10.5%로 제가 이걸 낮췄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D램이 수요 증가율이 낮았던 게 13.4%였을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을 때예요. 1년에 예. 증가율이.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뭐 10.5%면은 그거를 한참 하여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수요 증가율이 낮은 해요, 우리가. 근데 보시면은 PC 같은 경우에 올해 21% 세트 판매 증가율이 역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다. 네. 서버는 그나마 한 4%대 나올 것 같다. 지금 네, 이런 네,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PC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자 여기 그림 6에 여기 보시면은 자 코로나19 이전에 PC 시장이라는 거는 0에서 10% 마이너스 10% 사이로 대부분 역성장하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에 4% 상승, 20년에 무려 26% 상승, 21년에 20%나 이게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 한 20% 빠지니까 요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게 원상 복귀하려고 그러면 내년 한 해 정도는 역성장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이러니까 언택트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수요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많이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부터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PC 한 번 사면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는 또 쓰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뭐 한 보통 한 적어도 2, 3년은 쓰죠. 네. 예. 아, 2, 3년에 한 번씩 가. 예, 보통 그 정도. 저는 뭐그 정도는 못 갑니다. 네. PC를 좀 사셔야 정 프로님이 아, 반도체 그래야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기 제가 여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그림 8 5페이지 네. 여기 그림 8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증감률인데 보시면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증감률이.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실판매량 증감률이 마이너스 16.5%가 나왔어요. 네. 예. 이러니까 지금 스마트폰도 엄청 안 팔리는 거죠. 잘 안 바꾸게 됐죠. 지금 특히 새로운 게 그 없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한 4년 정도 스마트폰이야말로 한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4년 동안. 네. 그만큼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별로 효용성을 못 준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뭐 LTE 이런 거보다도 뭐 속도도 빠르지도 않고. 네. PC나 스마트폰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신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좀 바꾸고 뭐 사양이 크게 차이 안 나더라도 그러는데 주머니 사정이 사실 좋지 않으면은 뭐 안 망가졌는데 하면서 계속 쓰는 제품이니까 네. 아무래도 수요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이제 PC하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이제 6월 달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고객들이 PC하고 스마트폰 쪽의 고객들이
재고도 자기네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고 수요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문량을 크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버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요.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 2에 제가 전 세계 빅테크 업체 14개 회사의 연간 캐펙스를 지금 이렇게 제가 쭉 그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올해 캐펙스에 대한 3월 24일자 전망치랑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한 9월 5일자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자로 봤을 때는 올해 중국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38% 늘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1.7%로 3분의 1토막 이상 났죠. 네. 그만큼 이제 중국은 경기가 안 좋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 빌드업 이런 거를 좀 훨씬 덜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업체별로는 원래보다 조금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좀 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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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만 그나마 좀 사가고 있는 것이고 네. 다른 나라 회사들은 지금 거의 그 뭐 PC 스마트폰이나 또는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그만큼 서버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준 근데 거죠. 저거는 좀 좋아집니다, 위원님. 왜요? 왜요? 중국이 네. 동수서산 그건 이제 아. 내년 정도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중국은. 올 연말부터 아닙니까?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저는 내년에 그 이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수서산 좀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또 그냥 우리 저희는 알죠. 그렇지만 네.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그 서쪽에다가 이제 네. 많은 그 데이터 센터 짓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니 네. 그쪽에 이제 서버 이제 많이 생산해 넣지 않겠냐. 중국이 인공지능 또 AI 이쪽으로 엄청 또 투자를 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경기가 돼야 하는 거고요. 경기가 안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사실은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 거고요. 근데 경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인프라 차원에서 네, 한다. 그래서 중국은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안 좋은 가운데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서는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보통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가처분 소득이 줄고 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바로바로 안 사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수요 증가율에 바로바로 악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이런 큰 회사들은 분기 단위로 연간 단위로 자기네들의 그 투자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내년 캐펙스는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게 1차 결정안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계획된 대로 캐펙스를 쓸 거란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향후에 경기나 수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내년에 캐펙스를 많이 보수적으로 잡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캐펙스 증가율은 내년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출하량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내년 네. 1분기에 나온다. 아직 이거는 뭐 고수하고 있는데 인텔이 그렇게 되면 이 사파이어 래피드를 채택하는 하이엔드 서버에서는 그 디램과 낸드의 탑자량이 좀 많이 늡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하락하는 그런 그 요인을 이 탑재량 증가가 일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은 좀 기대할 만한 사파이어 그런 래피드 상황이겠죠. 프로세서는 DDR5 네, 해주는 거죠. 네, 네. DDR5 네, 조금 비싸게 네, 네. 팔아야죠. 자, 그래서요. 네. 시간이 제가 뭐 언제까지 이거를 한 진행할 수 있는 40분까지 저희가 40분, 확보해 놨습니다. 27분. 네, 네. 네. 여유롭습니다. 네. 남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제가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가 어느 정도 나쁠 건지랑 그다음에 가격. 내년 업황 얼마나 얘기를 좀 나쁠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질지를 예측을 해보는 네. 거죠. 8페이지에 그림 14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에 제가 올해 3분기랑 4분기에 어, 디램 가격 하락률을 이렇게 기다릴 지금 수-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 하락, 그다음에 4분기도 15% 하락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달하고 7월 달에 굉장히 지금 판매가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표 통계를 봐도 그래요. 네.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그 저조한 것은 고객들이 안 사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고객들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재고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가격을 어느 정도 깎아준다 그래서 반도체를 더 많이 가져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분기에 지금 현재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아마 15% 정도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 분기 초에 한 11% 정도 하락하는 거로 보여졌는데 8월, 9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면은 반도체 회사들은 아무래도 재고가 계속해서 더 늘겠죠. 고객들이 잘 안 사가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이면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그 제시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을 많이 깎아서라도 출하량을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가격을 덜 떨어뜨리고 싶으면 출하를 좀 덜 하든지 뭐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실적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향은 출하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요. 예.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깎아줘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재고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빨리 처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들이 급선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하량을 일단은 많이 늘리게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고객들한테 가격을 많이 낮춰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12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네, 열어놨는데 네, 네. 아, 이렇게 보시죠. 뭔가 그래서 되게 올해- 지금 이 정도면요. 아무래요. 가격이 네. 하나 팔면 몇 프로 남아요? 지금 반도체. 제가 좀 이따가 그 좀 이따 이익 얘기해요. 전망을 네. 말씀드릴게요. 그 얼마나 시간까지 안 많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요 올해 그 업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업체들의 생산 증가율이 한 19% 정도 됐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일부 회사가 조금 수율도 안 좋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생산량이 충분히 안 늘어서 아마 업계 평균 한 17% 정도 생산 증가율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증가율은 제가 아까 10.5%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올해 업황은 공급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5월 달까지는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한 물량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부터 재고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주문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악영향이 6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출하 증가율은요. 생산 증가율하고 출하 증가율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생산 증가율은 실제로 생산해서 늘어나는 양이고 출하는 파는 양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올해 출하 증가율은 고객들이 워낙 안 가져가서 올해 디램이 한 1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 증가율이 17%인데 출하 증가율이 11%면 결국은 그 차이만큼은 뭐겠어요. 결국 연말에 재고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디램 업계 평균 재고가 한 5주 정도 되는데 정상 재고가 4주니까 2분기 말 기준으로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제 생각에는 8주 이상 뭐 9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겠냐? 지금 사실 내년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르죠. 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내년의 생산 증가율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아마 생산 증가율이 10% 초반 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미세공정 전환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지금 수율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미세공정 전환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나노씩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막 1나노밖에 못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수 증가율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지금 신규 라인 들어오는 시기도 뒤로 계속 밀리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에 3사가 생산 증가율이 다 10% 초반 이하일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증가율은 올해의 17% 대비해서 많이 빠지죠. 네. 자, 그런데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올해 수요 증가율 10.5%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덜 산단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요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고객들이 재고 정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예를 보면 고객들의 재고가 정상 이하로 다시 내려오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6월 달부터 재고 정리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내년 한 1분기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재고가 정상화돼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고가 정상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고객들이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긴즉슨 내년 2분기부터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수요 증가율이 그렇게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반도체 회사들. 애널리스트만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도 굉장히 당황한 이 상황인데. 정도까지 예상은 못했어요. 예, 못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경기 선행지표 빠졌다 앞으로 나빠진다 그런 얘기 제가 여기 나와서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저마저도 최근 상황을 보면 아 이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2019년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네. 2019년에는 지금 다들 까먹으셨는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빴었습니다. 그때는 2019년에 디램 가격이 무려 49%가 빠졌어요 한 해에. 반토막 났어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밖에 안 났어요.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86% 감소했어요. 전년이 워낙 좋기도 했죠. 그렇기도 했고 네. 어마어마하게도 빠진 거죠. 연간 2.7조 원이니까 지금 분기에 뭐 4조 5조씩 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19년이 나빴는데 지금 그때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년 업황을. 그 19년 업황하고 내년 업황 중에 뭐가 더 나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내년이 19년 때보다 더 나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워낙 그 언택트 수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19년에는 그래도 생산 증가율이 10%대 후반 아니었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봐서는 뭐 10%대 초반 이하일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나 반도체 가격이라는 건 100% 수급에 좌우되는 건데 네. 수요는 19년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생산이라는 측면에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19년보다 내년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네. 저는 19년만큼 그렇게 업황이 망가질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자료를 또 한번 보시면요. 네. 27페이지에 제가 여기 하이닉스 부분별 실적 전망을 지금 내년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물론 이게 뭐 설 익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보시면은 3분기에
출하량 3% 하락하고 가격 15% 하락, 4분기에 25% 이것도 굉장히 엄청 노력해야 이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25% 출하 증가라는 게 가격도 15% 하락하면 3분기에 이제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 제가 10%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요. 2분기에 2% 가격 하락, 3분기에 5% 인상, 4분기에 10% 인상을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나리오에 따른 거냐면 자 내년 1분기에 가면 고객들의 재고 정리가 아직 완전히 끝날 시기가 아니에요. 네. 1분기 말은 돼야 되잖아요. 9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와중에 원래 1분기란 분기는 4분기 대비해서 수요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분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는 또 엄청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1분기는 출하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1분기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10%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로 들어가면서 고객들의 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조금씩 사기 시작하면 2분기 중에 가격 하락이 멈추겠죠. 그러면 평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2% 하락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들의 재고 채축적이 시작이 되고 수요가 좀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격 하락률은 24% 하락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하이닉스 제가 4.3조 원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딱 이것만 보시면 이렇게까지 나빠지나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년에는 49% 하락하고 영업이익 2조 7천억밖에 안 나왔다. 네. 네. 그거보단 좋은 거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9년에 그렇게 업황이 나쁘고 실적이 완전 망가졌는데도 주가는 19년 1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속 올랐고 2018년부터 약간 또 그렇죠. 슬로우. 18년 12월부터 음, 안 떨어지기 시작하고 19년 초부터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정프로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네.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기 퇴근이니까.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왜 올랐을까 19년 1월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내년 1분기 중부터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왜 드릴까 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프로님은 이제 네. 거기서 딱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두 분기 바로 앞서가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닙니까? 하여튼 뭐 1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오늘 많이 틀리시네요. 네, 오늘 잘 안 맞으시네요. 이제 우리 다음 분 위원님이랑. 아니죠 보시겠죠. 네. 17페이지 그림 26 보시면 제가 그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네.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나 반도체 가격하고 정말 동행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반대로 간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선행 지표다. 그리고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그 업황을 선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도체 업황을 선행하고 반도체 주가는 그 경기 선행 지표랑 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례 드렸었죠. 여러 차례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9년 1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 19년에 여기 보시면은 19년에 반도체 가격이 엄청 빠지고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났는데도 왜 주가가 올랐을까?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라는 경기 선행 지표가 2019년 초부터 올랐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3월 달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랐는데 왜 주가가 그때부터 내렸을까?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작년 3월부터 내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배수가 빠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내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가 언제 돌아설지를 알면 반도체 주가가 언제 돌아설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예상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에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국가가 당연히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그렇죠. 근데 MT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유동성이 큽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 그러면 그게 또 이상한 게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돈 엄청 풀었는데 네. 미국보다도 중국의 유동성이 더 크다면서 왜 유동성은 계속 내렸을까?
그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을 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중국만 유동성이 들었지 그 외 모든 나라들이 다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까지는 유동성이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돼주면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러면 전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내년 1분기 중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1분기 말 이전에라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폭이 현저히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QT의 규모가 급감을 하면 그러면 YY 증감률이니까 전년 동기 증감률이니까 얘는 그 전에라도 돌아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를 봤을 때 반도체 주가도 늦어도 내년 1분기 말 이전에는 바닥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네. 내년 2월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중간 봅니다. 찍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ISM 제조업 지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경기 선행 지표인데 네.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크게 빠진 적이 그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19 때인데 그런데 사실은 9.11 테러나 리만 사태 같은 그러한 그 돌발 상황이라든지 시스템 리스크가 이번에도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42까지 빠졌던 코로나19 때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은 이때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제조 활동, 생산 활동을 못 했으니까 이게 쭉 빠졌다가 바로 올라온 것이지 향후에도 또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거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가 크게 작산되면 모를까. 그러면 과거에 보통 ISM 제조업 지수는 한 45에서 50 사이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요번 사이클을 보면 작년 3월에 9점 63.7에서 올해 8월 52.8까지 5개 분기하고 2달 동안 지금 지수가 한 10일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한 45에서 50 사이까지 빠진다고 보면 지금까지 빠진 거 한 절반 정도 빠지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요 내리는 기간을 한번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는 한 번 빠지면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벌써 5개 분기하고 2달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분기 정도 더 빠진다고 해도 내년 1분기 말 이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왼쪽 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가 미국 정책 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를 비교해놔서 그려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정책 금리를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축을 거꾸로 해놨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정책 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 간에는 서로 반비례 동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중에 미국에서 정책 금리 인상을 멈추면 ISM 제조업 지수도 내년 1분기 중에 하락을 멈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돼주면 네.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는 내년 1분기 중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베이스 상승에 따라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그걸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모든 업황 지표 중에서 반도체 주가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중국의 IT 수준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네. 자,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IT 수준감률하고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베이스 비교해놨는데 보시는 거의 월 단위로 비슷하잖아요. 작년 3월달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빠졌지만 중국의 IT 수준감률도 작년 3월달에 빠지면서 그 이후로 반도체 주가도 같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내리니까 주가도 계속 같이 내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 IT 수준감률을 뭐가 선행하거나 동행하냐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게 약간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측에 있네. 근데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다행스럽게 작년 10월 달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까지 보시면은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미.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그 관계로 보면 중국의 IT 수준감률이 진작에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3월 달에 위로 삐쭉 솟다가 다시 4월, 5월 쭉쭉쭉 내려간 것은 왜냐하면 3월 하순부터 중국에서 도시봉쇄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5월 하순에 풀리니까 6월, 7월 지금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저점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앞으로 계속 오르냐 안 오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중국에서 돈 푼 규모를 제가 회색막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 6월에 특히 많이 풀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좀 푼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을 돌아서 M2로 이제 그 확대돼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나타날 테니 당분간 중국에서는 유동성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향후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네. 3월 이후 7월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일단 바닥은 지나고 이제는 좋아질 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 터지면 그거는 뭐 리만 사태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봉쇄가 다시 안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청도에서 지금 4일 한으로 해서 지금 들어갔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두 가지만 안 일어나면 네. 중국에서는 경기 좋아지고 수요 좋아지고 크레딧 임펄스 지수 올라가고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IT 수요 증감률하고 반도체 주가가 워낙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오르긴 할 거란 얘기예요. 네. 네. 물론 그러다가 이제 또 실적이 안 좋다, 뭐 BPS를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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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 과거에 하이닉스 경우에는 저점 배수들 평균을 내보면 0.95배가 보통 주가 하락기에 평균 저점 배수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87,500원 저점이었죠. 이게 아까 보셨던 실적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 0.91배니까 저점 배수 평균을 한번 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그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 안 터져야 된다는 거 도시봉쇄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일어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오래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안 일어나주면 저는 전 저점 87,500원을 뚫고 주가가 내려갈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삼성전자는 저점 배수 평균이 1.1배인데 네. 제 실적 기준으로는 저번에 찍었던 56,200원이 1.13배니까 그 근처까지 한번 간 거예요. 얘도. 그래서 그 저는 주가는 저번에 찍은 저점을 크게 하회할 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 일어나면 그냥 그건 뭐 볼 거 없는 겁니다. 다 파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요 근처에서 방어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고 내년 1분기 중에 가면은 그 글로벌 경기를 얘기해주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면서 네. 밸류에이션 배수들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할 거고 3분기 가서 이제 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네. 아마 그거는 2분기 중에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당 가치가 사행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분기부터는 주가의 양대축인 주당 가치와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제 전저점 근처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이렇게 주가가 내릴 때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조금씩 모아두시고 내년 말까지 본다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은 그러면 저는 지금 주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 50% 이상 뭐 100% 사이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에서 100%요? 네, 내년에. 아니 내년에 근데 내년 연말 거의 정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경기 침체를 예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저 금리 인상은 내년 초 끝날지 몰라도 QT는 좀 더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돈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돈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인데 네.
내년 내내 돈 늘어날 일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YY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올해 유동성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내년에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만 가져도 증감률은 전년 동기에 플러스로 비해서. 돌아서잖아요. 그게 결국 주가랑 제일 그게 밸류에이션 배수를 올리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당연히 악화될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반도체라는 산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 경기를 가장 빨리 반영하면서 가장 먼저 주가도 반영하고 선반영 경기도 가장 빨리 반영하는 그런 산업 부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지면 그 이후로 한참 지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 주가가 좀 더 빨리 반영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네. 오히려 더 상식적이죠. 중국 관련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뭔가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환경만 없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내년 네, 시장인 저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 뭐 정치적인 이야기, 외교적인 이야기까지 뭐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치포 동맹 뭐 하고 나서 네, 우리 SK나 삼성이 중국에 다 공장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혹시 좀 생각보다 좀 네. 위기를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 네. 좀 감안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중국 쪽에서 뭐 치포 동맹에 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에서 자기네들 IT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PC나 서버나 스마트폰 생산인데 네. 반도체를 안 사가면 생산을 못 하니까 자기네들도 엄청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포 못할 동맹에 거야. 들어갔다고 해서 반도체를 안 사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가장 우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 디램 라인이 있고 네.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거기다 반도체 장비를 못 팔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일단은 낸드 쪽은 아직은 괜찮아요. 네. 낸드 생산은 디램처럼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장비가 필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낸드 라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비가 반입이 안 될 것까지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막 손댈 만한 상황은 예, 아니다. 예. 네. 지금 뭐 EUV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딥UV 쪽에도 최신 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비를 못 넣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낸드는 그거보다 한참 그 옛날 장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낸드는 일단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럼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 우시 디램 라인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디램도 항상 최신 미세 공정에서 만든 디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디램 중에서 대략 한 30% 정도는 옛날 공정에서 만든 디램이 필요해요. 네. 뭐 컨슈머 디램이라든지 뭐 모바일 디램 중에서 또 옛날 그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네. 거라든지 일단은 우시 라인에서는 그런 옛날 레거시 디램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용인에 지금 신규 라인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천과 그다음에 그 평택. 용인 라인에서 최신 그 미세공정이 필요한 디램을 만들고 중국에서는 그런 레가시 디램 만들다가 네. 이제 어차피 레가시 디램도 계속 미세공정 전환되는데 그때 장비를 못 팔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인을 뭐 낸드로 전환한다든지 그게 괜찮?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낸드 언제든지 전환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정이 가능하죠. 물론 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뭐 결정적인 뭐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낸드는 근데 중국이 많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좀 많이 따랐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순사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유. 처음에 사실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정말 얘기를 들을수록 우리는 내년에 기회를 잘 엿봐야 한다. 예. 그런 예, 생각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